여러분의 투자 고민, 여러분들 오늘은 초록불을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저는 허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입니다. 어머나, 네. 건널 뻔했어요. 국내 시장은 이제 뭐 초록색, 파란색 이러면 안 되겠지만 네. 오늘, 그렇죠. 오늘 우리가 미국 얘기를 할 거니까 맞습니다. 해외로 갑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또 초록불이 상승이다 보니까 상승을 할 수 있는 수상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간밤에 뭐 엔비디아 5% 가까이 올랐습니다. 급등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장 초반에 좀 불안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 기술주가 특히 엔비디아를 주도로 해서 좀 힘을 내주면서 시장이 네. 그래도 안정을 좀 되찾았는데 내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잖아요. 가장 아마 네. 궁금하신 부분일 거고 오늘도 저희는 거기에도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네. 야 트럼프의 일론 머스크 사랑 정말 요즘에 같이 많이 다니는데 오늘은 발사장. 스타쉽 발사장에 거의 뭐 손잡고 돌아다니는 느낌으로 손잡고. 느낌이 약간 사진을 봤는데 누가 주인공이지 뭐 누가 어떤 대통령 알겠어요. 당선인이지 약간 할 정도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물론 뭐 미국 내에서도 뭐 대통령 2명이냐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실세구나 이런 생각은 연일 좀 하게 되네요. 계속해서 네. 바다 건너서 미국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수요일입니다. 수상한 해외 주식 시간 우리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동 브라더스 한동엽 부장님, 이동규 부장님 나와 주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초록색 마음에 드세요? 오늘 약간 저도 비슷한 좀 계열인데. 저기 전화 안 알려주시고 저희 둘만 모르고 온 것 같이. 그러니까 미국 주식 초록불 네. 켜고 이제 수상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오늘도 알려주실 텐데 수요일에 진행하는 이 수상한 해외 주식 시간 저희가 M7 얘기 이제 더 이상 M7만 얘기하지 말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냥 어떠십니까? 사실 M7 종목들 좋죠. 중요하죠. 사실 M7 종목들이 네. 그 7가지 각기 다른 비즈니스에서 독보적인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을 하는 목적, 또 미국 주식을 떠나서 이 투자를 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본질은 수익률이겠죠. 그래서 M7 이외의 종목을 일부러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그 외에 어떤 수단들이 우리가 M7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좋을 수 있다면 그거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뭐 직접 저희 팀은 주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뭐 리서치나 뭐 분석적인 입장보다는 실제 운용에 있어서 효용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포텐셜이 있는 주식을 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만약에 다른 주식보다 M7이 훨씬 좋으면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 수익률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의견들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뭐 말 그대로 수상한 정말 M7보다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좋을 만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팬분들이 수요일에 상한가 찍어주는 거냐고 이런 얘기 기대감 네, 부장님. 네, 그렇죠. 자 어제 우리 그 신소정 차장님 나오셨잖아요. 블링블링하게 신소정 차장님처럼 여러분들을 해외 주식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주셨죠? 맞아요. 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시장 전략, 종목 선정, 왜 이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렇게 근거까지 날카롭게 또 제시를 해주실 예정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서 생각 좀 나눠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한 부장님 어떤 이야기 좀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우선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상한 해외 주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상하다. 이 수상한 조건들이 어떤 게 있을까? 어떤 수상한 조건들을 봐야 우리가 M7 종목의 어떤 포멀을 느끼지 않고 그냥 나 홀로 정말 좋은 성장주를 골라서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느냐 이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은 정말 뭐 5배, 10배 이상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하고 앵커분들께 사실 이것 때문에 미국 주식을 택하는 것 같은데 장표를 보시면 한 1년 동안 한 50배 오른 종목이 있어요.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배 오른 종목. 예전에 제가 첫 방송에서 한 5년간 한 58배 정도 오른 종목을 설명을 드렸고 그때 에너지 드링크 회사 셀시어스를 말씀을 드렸었고 맞아, 기억나요. 이거는 무려 1년 만에 50배예요. 우리 보통 팬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50배는 뭐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와, 50배? 네. 그러니까 100만 원 넣으면 5천만 원이네, 그러니까. 진짜. 예. 네, 1억 넣으면 이제 50억 되는 종목이었겠죠. 한 시가총액은 한 2조 5천억 정도 되고요. 한 최근 주가는 한 68불 정도 됩니다. 두 분이 좋아하는 온홀딩 아닐까요?
뭐 온홀딩도 굉장히 많이 이제 오르긴 했는데 네. 이 종목은 여러분 뭐예요 아세요? 댓글로 한번 허걱 50배 이렇게 팔란티어 아니냐? 에임 우와 이렇게 네. 팔란티어 아니냐? 난 왜 저런 거 못 사냐? 아니 엔젤님뿐만 아니라 당원사하고 있어요. 네, 진짜. 저희도 그래요. 답 나왔나요? 일단은 뭐예요? 이게 뭐죠?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네. 대로 이 WGS라고 하는 티커를 가진 진DX라고 하는 바이오 주식입니다. 진DX. 지웬이면 유전자?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2000년도에 창업을 해서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고 네. 이제 희귀나 이제 초희귀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이 티커가 이제 WGS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홀 지놈 시퀀싱,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유전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뭐 가족력을 판단을 한다든지 또는 잠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질병들을 미리 판단하고 이제 치료를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사실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1년 동안 50배 상승했으면은 사실 이 주가가 50배나 올랐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뭐 이런 반성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산업에서 큰 변화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을 또 찾아볼 이제 생각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저희는 초수익 종목이라고 부르고 있고 실제로 종목. 네, 그러니까 하이퍼 퍼포먼스, 그러니까 단위 기간당 굉장히 빨리 오르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뭐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빨리 오르고 있는 주식이지만 주식마다 어떠한 특정 시점에 굉장히 빠르게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구간을 이제 초수익 구간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종목들은 대부분 대중이 싫어합니다. 안티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안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거의 지배적이에요. 아마 2018년도, 19년도에 테슬라를 보더라도 직원들도 안 믿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얻고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대중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는 수익을 크게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팔기 좋은 시점일 수 있고요. 모두가 반대한다면 가격은 싸고 오히려 그 기업이 본질 가치가 뚜렷하다면 굉장히 큰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후보군들로 있고 네. 우리가 잘 고를 수 있다면 저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을 왜 우리는 기본 세팅 값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장표에서 이게 이제 미국 주식이 재미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버라는 기업, 뭐 도어대시, 딜리버리나 또는 모빌리티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뭐 배달의 민족이라고 배달을 좋아하는 민족이라고도 하니까 똑같은 우수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국내 시장의 상장 기업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행 갈 때 자주 이용하는 에어비앤비, 우리나라에도 뭐 야놀자, 여기어때 이런 여행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네. 다 비상장 기업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신성장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는 상장되어서 거래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상장 기업에서 볼 만한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이 유동적으로 상장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포텐셜이 큰 이제 신성장 기업들이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유동적인 상장 시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큰 기회들을 굉장히 소액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네. 미국 주식이 재미있는 이유고 굉장히 큰 포텐셜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초수익 종목이 될 수 있는 기준들을 좀 정성적으로 보면은 네. 뭐 당연히 강력한 실적 성장이 나와야 되는 건 뭐 첫 번째 그 조건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한국 시장에서 ROE를 잘 이제 안 보는 것 같은데 네.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자니까 주식 투자자 자본 대비 얼마만큼의 회사가 성과를 내느냐가 이제 ROE인데 보통 미국 시장에서는 17% 이상을 이제 초수익 종목으로 저희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섹터에서 시장 리더의 위치를 이제 하고 있고 뭐 그건 기술이 기반이 된다고 볼 수 네. 있겠죠.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또 차트, 기술적 측면에서 본다면 두 가지인데요. 52주 신고가에 근접을 해서 굉장히 시장 대비 강도가 세거나 또는 굉장히 기업 내용이 좋은데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해서 이거는 좀 저가 영역에서 건질 수 있거나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국내 시장과 좀 다른 점 중 하나인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도세가 많이 몰릴 때가 있어요. 네. 이제 고가니까 매도하고 나가자. 근데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투자자 자체가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인만 참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사모펀드들이나 대형 기금들이 참여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뭔가 고가를 갱신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면 거기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뭐 바이 온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셀 온이라고
반대적인 현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수급의 강도가 다르다. 그래서 이 4번에서 말씀드린 글로벌 수급이 집중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 실적 성장을 갖고 있고 시장 리더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유익 있게 봐야 된다. 그 중에서도 M7 종목들이 이제 빅테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M7들도 빅테크 이전에 스몰텍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스몰텍 이전에는 비상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그러니까 지금 뭐 메타로 바뀌었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2014년에 제가 상장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당연한 비상장 기업이었고요. 테슬라 역시 빅테크 이전에 스몰텍이었고 그 전에 비상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작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을 우리는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초수익 종목군을 우리가 후보군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걸 어떻게 계속해서 찾을 수 있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렇죠. 그게 가장 궁금하죠. 네,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미국에서 제가 오늘 새벽에 필터링을 한 거예요. 네. 뭐 엔비디아부터 뭐 구글, 서비스나우, 그다음에 뭐 팔란티어, 뭐 애플, 로빈, 스팟 이런 기업들이 지금 그 정성적으로 이러한 조건들을 갖고 있는 기업 리스트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진 시장이라고도 분류되는 일본에서 이런 리스트를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M7 종목만 볼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당장 초수익 종목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기업들을 매일 필터링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 뭔가 이슈가 발생하고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다면 네. 우리가 어떤 자본 수익률을 굉장히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초수익 구간에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적인 기술적인 분석도 내가 어떠한 조건들로 지금 이 미국 주식을 사야 되냐 네. 말아야 되냐 이거를 결정하는 것도 사실 자동화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앞서서 이러한 리스트 군들을 기술적으로 분석되는 것들을 자동화를 해놨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지금의 주가 가격이 151선이나 200일선 위에 있는지 또는 그 안에서도 151선이 200일 선보다 좀 위에 있는지 이러한 7가지 조건들이 다 예스가 되는 게 이따 뒤에서 설명드린 이제 나트라라고 하는 뒤에서는 또 종목이 나오는군요. 네. 뭐 이러한 스코어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매일 미국이나 일본 주식 거의 한 10,000개 정도 되거든요. 뭐 시가총액 한 5빌리언 이상 정도로 따지면 이거를 이제 매일 필터링을 해서 이 타겟망에 걸리는 종목들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여기에는 M7도 걸리지만 M7 이외의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분석이 우리가 수상한 해외 주식을 고르는 어떤 기초 첫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뭐 물론 필터링하면 좋죠. 네. 근데 개인은 저렇게 다가가기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10,000개를 다. 처음에 시작을 좀 어떻게 해볼까요? 처음 시작은 그러니까 사실 뭐 인베스팅닷컴이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미국 주식 정보 사이트에 다 저 조건들을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냥 뭐 예를 들어 어떤 방송 보고 어떤 주제를 보고 꽂혀서 이 종목 사야지 이것보다는 일정한 정률적인 그 조건값들을 그 정보 사이트에 기록을 해놓고 매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종목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고 내가 스터디하는 어떤 시간들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로 지금은 좀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지표 발표될 때 굉장히 민감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표 이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보고서가 있다고요, 부장님? 네. 뭐 그동안 사실 뭐 동학 게임이 뭐 서학 게임 분들도 미국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어떠한 지표보다 가장 이제 중요시되는 지표는 바로 기업이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리고 또 기업이 누가 사고 파느냐. 뭐 이왕이면 큰 손에 사고 파는 지표가 훨씬 더 좀 신뢰가 있겠죠. 그에 대한 보고서가 이제 13F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13F요? 네, 아마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미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 13F 보고서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출 의무 기간이 이 분기가 끝나고 45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분기가 마감이 됐으니까 7, 8, 9월이 마감이 되고 45일이 지난 게 이제 11월 15일입니다. 네. 뭐 지난주죠. 그러니까 11월 15일까지는 미국에 1억 달러 이상, 뭐 한국 돈으로 치면은 뭐 원달러를 감안하면 1,400억 정도 이상 주식을 운용하는 뭐 헤지펀드나 운용사, 연기금 등은 다 보고를 해야 돼요. 네. 우리가 뭘 사고 팔았다. 그게 이제 13F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은 미국의 상장 주식 또는 옵션, 뭐 채권, ETF 이런 것들을
사고 팔았는지 여부들을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건 미국의 에드가 시스템이라는 곳에 접속을 하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드가. 네. 에드가가 뭐냐면 그 일렉트로닉 데이터 게더링, 뭐 애널라이시스 앤드 리트리얼 시스템이라고 우리나라의 전자공시라고 보시면 돼요. 아,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여기 가서 이제 테슬라도 검색해 보시면 뭐 지금도 보고서가 최근에도 올라온 게 많아요. 하지만 이제 잘 검색을 안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큰 손들이 뭘 사고 팔았냐라고 보는 이 13F 보고서는 이 웨일즈 위즈덤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같이 그 과정을 보여드리면요. 네. 이 웨일 위즈덤이란 고래의 지, 웨일 위즈덤. 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큰 손들이 뭘 사고 팔았냐 접속을 하시면은 여기 위에 검색창에다가 이 13F 필터를 걸어서 네. 난 13F 보고서만 보겠어라고 하고 이제 그 내가 원하는 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나 이런 데를 검색하시면은 워렌 버핏이 최근 분기에 뭘 사고 팔았는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도 보시면은 주요 운용사들이 이미 이렇게 팝업으로 떠 있거든요. 버크셔 해서웨이를 볼까요?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네.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3분기 때 산 것 중에 가장 많이 산 것들 보면은 도미노 피자가 보이죠. 그래요. 요거 기사로도 요즘에 네. 많이 나왔는데. 그다음에 수영장 용품 업체인 풀 코퍼레이션을 샀습니다. 네. 그다음에 헤이커 코퍼레이션이라는 데를 일부 좀 늘렸고요. 네. 반대로 이제 많이 판 종목들을 보면은 네. 애플을 3.85% 맞아요. 전체 네. 포트에서 줄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줄였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함의는 글로벌 큰손들이 미국 시장에서 어떠한 산업의 특정 업종들을 좀 줄이고 있고 신규로 어느 쪽을 늘리고 있다 이런 큰 흐름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게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뭐 버크셔 해서웨이뿐만 아니라 이 사이언에셋 같은 경우에는 마이클 버리로 잘 알려져 있는 네네. 비관론자죠. 그 운용사에서 뭘 사고 팔았는지. 네. 블랙락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네. 브리지워터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올웨더 전략으로 유명한 운용사죠. 그다음에 이따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드러켄밀러의 뭐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 이러한 큰 손들이 뭘 사고 팔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과정들을 우리는 이 분기마다 체크해야겠다. 네. 그게 사실 이 우리가 종목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매크로보다는 그 기업이 정말 얼마나 장사를 잘했고 실적이 잘 나왔는지 어떠한 중대한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상황들 그거를 사고 파는 큰 손들의 전략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계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하죠. 시차가 존재해요. 이게 실시간이 아니거든요. 아까 이제 분기 마감하고 4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45일 이전의 포트폴리오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의 큰 손들의 특징이 뭐 단타 위주보다는 그래도 네. 중장기 투자를 하는 하우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공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일부 포지션을 공매도로 좀 줄여놓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는 데만 활용하시고 어떤 매매 직결적으로 워렌 버핏이 이걸 샀어. 그러니까 당장 사야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워렌 버핏이나 그리고 쿠팡의 초기 투자라도 유명하죠. 빌 에크먼 그리고 뭐 이따 말씀드린 스탠리 드러켄밀러 뭐 이러한 정말 월가의 굵직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이 서치네프 보고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앞서 보여드린 웰위즈덤.com을 해서 검색을 하시면 훨씬 더 그 13F 보고서만 집중해서 상세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하실 때 이러한 정보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웰위즈덤.com 13F 보고서. 그러니까 네. F가 뭐예요? 13층? 13F가 이제 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폼이에요? 얘기하는 것 같고 실제로 뭐 미국의 이렇게 보고서들이 공시들이 무슨 8K 보고서 뭐 숫자에 뭐 무슨 이니셜 붙여서 보고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13F 보고서는 이 큰 손들이 뭘 사고 팔았는지를 분기마다 보고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47님께서도 보고서 이야기 나오니까 난 드러켄밀러 형님 것만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저희도 이 월가의 큰 형님들이 뭘 사는지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잖아요. 이번에 드러켄밀러 인터뷰가 있었는데 엔비디아를 팔았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었을까요? 뭐 이 부분은 이동규 부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네, 우리 이 부장님께서 네, 오늘 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시장을 보는
뷰에 대해서 최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이런 거를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직접 얘기를 해준 부분이 있어서 네.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좀 참고를 해서 내 개인적인 생각이랑 이 사람의 생각이 뭐 같은지 다른지 뭘 보고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을 이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중요하죠. 네. 네,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네, 먼저 그 화면 보여주시면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러켄밀러. 네, 스탠리 네. 드러켄밀러는 이제 1992년도에 조지 소로스와 함께 영란은행, 그러니까 영국의 중앙은행을 굴복시켜서 단 하루 만에 10억 달러를 벌어들인 전설적인 거래의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소로스와 함께 이제 있었다가 본인이 두케인 캐피털이라고 하는 패밀리 오피스, 그러니까 패밀리 오피스라는 거는 그냥 펀드인데 다른 사람 돈이 없고요. 다 자기 돈으로만 운영하는 그런 이제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면서 30년간 연평균 30%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뭐 연간 단위로는 한 번도 손실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경제 위기 속에서도 네,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마켓 밸류가 이제 2.95 빌리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3조, 그러니까 4조 가까이 되는 금액을 이제 본인 돈으로 운영을 100% 다 하는 대단하다.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있는 게 주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나테라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비중을 1등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쿠팡 이렇게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탑셀러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비스타 에너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해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11월 6일에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이제 굉장히 세계적인 그 헤지펀드 사이에서는 좋은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위를 잘 활용해서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출연해서 최근에 바라보고 있는 주식시장 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백날 이제 주식시장 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보다는 이제 더 훌륭하신 그 고래 형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고래 더 형들.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이제 한 5가지 정도 부분으로 이제 나눠져 있고 원본을 원하시면 여기 노르웨이 뱅크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11월 6일 날짜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기 1시간 넘는데 보시기 귀찮으실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정리를. 주요 네.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뭐 미국 저희가 경제 지표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한 상황을 본인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는 방법은 이제 우리처럼 사후적으로 지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바텀업 투자자로서 이제 직접 본인들이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여러 회사들의 인터뷰를 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이제 얻은 결론이 경제적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단 한 가지 지표가 조금 깨림칙한 게 있다면 주택시장이다. 근데 주택시장도 그동안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단기에 잠깐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더 고민하는 거는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금도 신고점, 주식도 급등하고 맞아요. 뭐 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은데 연준에서 갑자기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를 낮춘 거는 조금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을 주기에도 충분하고 또 굳이 왜 이렇게 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또 연준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았다 이런 신호를 시장에 보냈지만 그것 자체가 좀 섣부른 판단일 수가 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에 한 인터뷰인데 당선된 그 과정에서도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의견들도 있다가 뭐 최근에 좀 줄어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있고 그래서 본인은 그 미국 채권 숏 포지션을 잡았다고 합니다.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뭐 사실 뭐 금방 포지션을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걱정하는 거는 다 미국 투자자들이 그냥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인데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GDP 비율 대비 높은 그 부채 비율을 계속해서 갖고 가고 있는 게 장기적으로는 미국 국채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신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가 만약 본인은 숏배팅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금리가 오르는 거는 뭐 잘하면 6%에서 7%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채권 숏포지션을 잡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9% 10년물 네. 4.39%. 네. 이 정도니까 6%면은 와, 이렇게 되면 또 주식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도 갖고 있지만 채권 숏 포지션을 통해서 본인의 포지션을 조금 이제 해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또 정리된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시황과 관련돼서는 뭐 엔비디아를 당연히 많이 테슬라나 이런 것들 주목하고 계실 텐데 그걸 이제 뭐 주도주라고도 표현하고 미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리더십을 이제 가져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현재의 주식시장의 리더십이 매우 좁은 범위에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아는 회사들 위주로만 이제 주가가 오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신호로 작용하는 적이 있어서 이제 본인은 유심히 요거를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금융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서 이 범위가 조금 넓어지고 있긴 하지만 뭐 리더십이 매우 좁아진 상태에서는 항상 베어 마켓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한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앞으로도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지만 이게 이제 저희 개미들이 표현하는 거는 뭐 정찰병을 보낸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먼저 이제 소액을 사놓고 공부를 한 다음에 확신이 있으면 더 많이 사는 이제 이런 전략들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 큰 고래 투자자라고 해서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구매 후 분석 전략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시장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뭐 요즘에 보시면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움직이니까 이게 이제 잠깐 방심하면 놓칠 수가 있고 그래서 본인이 분석하는데 2달에서 3달 기다렸는데 그동안 주가가 다 올라서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흔히 말하는 멘붕이 올 수 있어서 본인은 먼저 일단 사놓고 빨리 분석을 해서 좋으면 따라간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장 속도가 빨라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자유롭게 본인의 생각을 좀 그 열어놓고 판단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같은 투자자들도 좀 참조를 하면 좋은 태도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47님이 일단 물리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전략이냐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워낙에 빠르니까 소액만 일단 들어가 놓고 그 다음에 더 갈 것인지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세우고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네, 베이글님께서도 본인이 사야 공부를 좀 제대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라는 또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시작부터 사실 엔비디아 실적 이 발표 궁금해하신 분들 또 여기에 주목하고 계신 분들 많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최근에 블랙웰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걱정도 됐는데 주가는 또 괜찮았단 말이에요. 동동브라더스 두 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기대감이 더 높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이제 뭐 저희 의견도 중요한데 덧붙여서 이제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최근에 AI 시장을 보는 뷰가 있어서 그걸 이제 같이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그 3분기 실적 관련돼서 이제 저희 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엔비디아를 처음에 발견한 거는 그 2022년 4분기에 포지션을 늘리기 시작해서 23년도 작년도 2분기부터 전체 포트폴리오의 14% 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엔비디아를 가져갔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2분기까지 줄였고 3분기는 이제 빵이어서 이 그래프에는 나오지 않는데 최근 들어서 점차 줄여가지고 포지션을 줄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도 좀 뭐 이렇게 많이 올릴 줄은 몰랐다 후회도 하긴 하는데 보시면 이제 반도체는 시클리컬 산업이어가지고 이제 엔비디아가 물론 경쟁력이 좋아서 오래 갈 수도 있지만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이상인 거는 본인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매도를 했고 다시 조정이 오면 언제든지 진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좀 아쉽다.
하지만 아직 그 기회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유연한 사고나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했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좀 가격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AI와 관련 그 엔비디아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동안에 재밌었던 게 이제 분기 단위로 매출액이 한 4빌리언 정도씩 계속 분기 단위로 QOQ로 그 성장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했었고 가이던스를 제시한 것보다 항상 매출액은 그거보다 이제 더 나은 수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자체가 그 회사에서 제시한 가이던스보다는 좀 더 높은 그 가이던스를 회사에 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분기 때도 그렇고 엔비디아에서의 지금의 이슈는 매출액에 대한 그 추정은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향성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그 마진율에 대한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3분기에도 예상했던 마진율보다 좀 마진율이 소폭 덜 나오면서 좀 시장에 잠깐 충격을 줬었던 경우가 있는데 그 3분기도 마찬가지로 좀 마진율이 가장 이제 실적 지표가 당장 딱 떴을 때는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그 GB200 관련돼 가지고 발열 문제가 나와서 이제 주가가 그 전날 많이 빠졌었고 어제는 많이 올랐는데 빠질 때는 이제 그런 이슈가 나와서 빠졌었고 어제 올른 이유는 그 서버렉 제작사인 이제 퀀타나 이 회사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 예상대로 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줬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말씀 주신 대로 블랙웰 칩이 3분기 매출이 얼마나 나왔고 그 매출 가시성이 얼마나 높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실적 발표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희는 그 투자와 관련돼서는 좀 조심스러운 뷰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 이제 좋은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조금만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이제 그 호재에는 굉장히 둔감하게 반응하고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뭐 이런 느낌들도 좀 없지 않아 있어서 근데 엔비디아가 과연 이제 그동안 보여줬던 그 서프라이즈한 모습을 이번 분기에 보여줄 수 있냐 했을 때는 뭐 그렇게 저희가 상상하기에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내용은 좋을 텐데 주가는 뭐 최근 3분기 실적 발표도 보면 뭐 실적이 좋았는데도 주가가 빠지거나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래서 뭐 굳이 지금 타이밍에 실적이 서프 나올 것 같아서 뭐 먼저 들어간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용들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는 뷰 중에서는 뭐 M7 이외의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엔비디아와 관련돼서는 발열 문제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버티브 홀딩스라고 하는 그 냉각 관련된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단기 업사이드로 본다면 뭐 더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고요. 물론 이거 또 이제 실적 발표하면은 저희도 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럴 때는 의견이나 뷰를 또 유연하게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드로켄 밀러 형님도 유연하게 했으니까. 아니 그 정리해 주셨지만 많은 얘기가 물론 있었어요. 근데 엔비디아 경쟁력이 오래갈 파워가 있다는 거 물론 알고 있었지만 시총 2조 달러 이상인 건 좀 과하다는 생각에 매도를 했고 조정이 오면 다시 진입하려고 했는데 그 기회가 오진 않았다. 너무 인간적인 얘기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엔비디아 얘기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한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 코멘트 한마디. 좋겠죠.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은 되게 좋을 거고요. 근데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엔비디아처럼 고공행진을 하고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그 기대감을 넘어서는 실적을 발휘할 때 사는 거랑 뭔가 기대감이 전혀 없이 주가 조정을 충분히 받았는데 밑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와서 매수를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편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후자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건데 매도하기 굉장히 편한 자리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뭐 주가에 오르고 내리고 떠나서 반대로 본질적인 기술력이나 어떤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는 기업인데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오히려 사기에 편한 종목인 거죠. 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후자의 종목들을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실적 발표 때마다 그 전에 날을 넘어서야 되는 지금 엔비디아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세계가 지금 한 기업의 실적에 이렇게 실적 발표 때마다 좀 시선을 모으고 주목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내일 또 엔비디아 실적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종목 얘기 해봐야 돼서요. 이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 쫑긋, 귀 쫑긋. 맞아요. 광고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요일엔 수상한 종목을 봐야 돼요. 종목들. 이제부터 이제 종목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 수상한 해외 주식 수요일에는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기존 포트폴리오 상담하고는 좀 다르게 이 NH PB분들이 보시는 이 종목 좀 수상하다. 수상하다. 이거 뭔가 포착이 된다. 올라갈 것 같아. 좋다. 뭐 이런 기운이 느껴지는. 기운이. 네. 물론 여러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전략 세워주시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기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이동규 부장님.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30년 동안 3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한 드러켄 밀러의 포지션 중에 가장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최근에 다 팔고 터픽으로 올린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종목의 이름이? 그 나테라라고 하는 회사고요. 나테라. 아까 들었네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아마 자료가 거의 잘 없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나테라. 나테라. 제가 좀 좋아하는 맥주 이름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나테라. 그 보시면 이제 마켓캡은 이제 19.2 빌리언 정도 되는,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따지면은 대형주에 해당하는 범위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중소형주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2022년 8월 31일, 그러니까 이 3분기에 처음으로 그 드러켄 밀러가 매수를 시작한 시점이고요. 요 세로줄은 현재 평균 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22년 3분기부터 1%를 매입했고 점점 비중을 늘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사가지고 최근 분기까지 계속 사서 평균 단가가 이제 83.56불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뭐 이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판단을 하실 때 요 가격을 좀 기준으로 팔 수도 있고 뭐 더 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를 좀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는 하는 게 크게 세 가지의 그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라고 하는 제품, 그리고 시그나테라라고 하는 제품, 프로스페라라고 하는 제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세 가지 모두 다 하는 거는 그 유전자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전자 검사. 그래서 아까 이제 앞서서 50배 갔었던 종목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던 게 비슷한 분야입니다. 이제 유전자 검사로 할 수 있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는 거고요. 첫 번째로 나온 솔루션은 이제 파노라마라고 해서 이거는 이미 한국에서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정 검사, 그러니까 아기가 생겼을 때 아기가 그 기형아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산모의 피를 뽑아가지고 바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침습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제 막 이렇게 뭘 넣어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가볍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시그나테라라고 하는 그 제품인데 요게 지금 성장을 지금 이끄는 주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주역이네요. 그러면 그래서 출시는 2017년부터 돼가지고 그 종양 잔존 질환 모니터링 검사라고 했는데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암세포에서 그 뭔가 DNA 같은 물질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피 속에 아주 소량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이제 검진할 수 있는 그런 그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딱 뽑아가지고 네. 그냥 이 사람은 현재 암이야 아니야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고요. 아하. 2019년도에는 대장암으로 시작을 해서 22년도에 유방암, 난소암, 방광암까지 메디케어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싼데 보험 처리가 안 되면 사실 한국에서도 힘들죠. 치료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19년부터 하나씩 암종에 대해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을 이제 요거를 사용해 가지고 그 예후를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암 환자에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수술하고 암 치료를 하면 대부분 나은지 않은데 재발이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그냥 쉽게 검사해서 암인지 아닌지 여부를 보고 조기에 발견해서 다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그런 솔루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종양학 의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40% 정도가 이 제품을 지금 이제 주문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피를 뽑은 다음에 이쪽으로 보내면 분석을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매출이 크게 커지는 거고요. 그 드럭앤밀러가 포지션을 늘린 시점은 정확하게 이제 2022년에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늘린 거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신장 이식 거부 반응 모니터링인데, 그러니까 장기 이식할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의 서로 유전자를 확인해 가지고 거부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계를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끼리 베이글님도 최근에 UBS가 뭐 타겟 프라이스 올렸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목표가 상향한 아이비들도 있고 그렇죠. 실적도 괜찮았다고 또 봤고 근데 이제 수익성하고는 또 별개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어떨까 이런 측면은? 네,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실적 그래프인데 네. 이게 이제 LTM이라고 돼 있는 건 최근 4개 분기를 다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개 분기를 합친 게 보시면 매출이 2020년, 21년, 22년 갈수록 이제 거의 50%씩 성장을 지금 24년에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보시면 이게 이제 마진 그래프인데 마진율이 개선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적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올해는 연간 단위로 첫 흑자로 그 BEP를 돌파하는 시점이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드럭앤밀러가 이걸 네. 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를 팔고 신규 매수를 했다. 가장 큰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지금. 포인트를 뭘로 본 걸까요? 네,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물어보면 좋은데 직접 물어볼 수가 없어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이 왜 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한 포인트 크게 3가지입니다. 네. 3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AI가 지금 혁명이 오고 있어서 뭐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뭐 생성형 AI 이런 것들도 관심이 많을 텐데 AI 혁명의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치는 곳 중에 하나가 지금 바이오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특히 이제 그 유전자 분석은 바이오라기보다는 IT 분석에 더 가까운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좀 뭔가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2022년부터 다양한 암종이 추가가 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바이오 마커 법안이라는 게 새로 나와서 보험 급여가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들과 이제 특허 소송을 했는데 모든 특허 소송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특허 소송에서 져서 아예 망한 회사도 있습니다. 아 정말로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그 확실한 기술적 장벽을 보유를 한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 AI 혁명과 관련돼서 가장 올해 나타났었던 뭐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저는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노벨 그 생화학상에 그 데미스 하사비스라고 하는 그 구글의 알파폴드, 알파고를 만든 이 사람이 그 상을 받았습니다. 알파고를 만든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알파고 다음으로 만든 게 딥마인드라고 해서 단백질 모양을 예측하는 AI를 만들어서 이걸 신약 개발에 쓰고
로얄티를 팔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받은 어떻게 보면은 그 생화학상인데 그 IT 전문가로서 그 받은 되게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세계에서는 AI의 바이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뭐 전 공인을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올해 시작이니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지 뭐 이런 이제 좀 기대를 해보는 거고 또 실제로 엔비디아 컨콜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했었죠. 바이오가 다음 산업이 될 수 있어서 엔비디아 칩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지놈 시퀀싱 코스트라고 돼 있는데 유전자를 분석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4년도에 지놈 프로젝트를 거의 완성했을 때는 1억 불 정도 들었습니다. 전체 한 명의 DNA를 분석하는데 1,000억 원의 돈이 들었던 게 지금은 100불 미만까지 불과 한 20년 동안 거의 99%가량 비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적으로 이제 그 사용이 될 수 있는 경제성 가지게 된 거고 접근이 좀 그렇죠. 시퀀싱 코스트가 떨어지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한 게 컴퓨팅 파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 많이 기여를 했고 AI가 더 기여할 부분이 많은데 그 다음 AI의 파도가 오는 곳이 바이오 산업이라고 보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한 가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암종에 대해서 보험이 시작되어서 실제 개선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대장암을 2019년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장암은 이제 여기 세 번째 있는 요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받은 게 방광암, 유방암, 난소암인데 유방암과 난소암이 거의 전체 암 환자가 발생하는 것 중에서 1등이랑 그 5등입니다. 굉장히 상위권에 있네요. 네, 근데 심지어 이거는 이제 그 남성, 여성 모두 포함한 건데 만약에 여성만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수치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0명 중에 한 48명 정도가 이제 그 유방암에 걸린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암 시장에서 가장 큰 게 유방암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급여 확대가 된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좋은 신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주기적으로 이제 몸속에 있는 그 DNA 농도를 그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수치가 떨어지면 이제 암이 암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실제로 계속해서 트래킹을 하면서 환자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암 환자 치료에 있어서는 좀 새로운 패러다임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급여가 안 됐지만 뭐 폐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미 결과를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된다면 더 매출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리스크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변수는 혹시 없을까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그 기술을 잘 100% 다 모르는 상황에서 사기가 꺼려지는 점인데 일단은 조금 증명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가 한 3개 회사하고 특허 소송이 다 붙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다른 회사에서 침해 소송을 했는데 그냥 그 승소해서 없었던 걸로 됐고요. 그 불과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은 그 인비테라고 하는 그 생검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그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명령을 받고 그 보시면 이건데 주가가 이제 99%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망하게 됐고요. 나락갔네요. 이거를 이제 그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을 다 흡수를 해가지고 이제 올해 매출 성장이 가파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인비테로부터 얻은 고객들에 대한 그 매출이 반영되면서 올라간 거고요. 그 보시면 시점이 이제 23년 5월 15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24년 9월에도 네오지노믹스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이제 특허를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경쟁 제품을 팔지 못하게 영구금지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요 시점이 요런 리스크가 제거되면서 더 베팅을 많이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해당 회사들은 최근에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반사수혜를 이제 저희가 받았다고 좀
나테라가 인지를 하는 네.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뭐 드러켄 밀러가 왜 포지션을 늘리고 네.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물어볼 수는 없지만 이런 포인트가 아마 있었을 것이다. 네, 이런 부분이고요. 네. 자, 여기까지 나테라 마무리할까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하나 더 남았죠. 네네네. 네. 한동현 부장님. 트랜스메딕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사실 이 종목은 저희가 운영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운용에 선정을 했다는 거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필터링을 거쳐서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그냥 수학적으로 봐도 5배, 10배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사실 결론이 난 종목이에요. 아까 초반에 보여주신 그 필터링을 네. 거쳐서 저희 팀의 판단이지만 트랜스메딕스라는 종목이요. 네. 좋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 좀 가볼게요. 빨리 설명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장기 이식 치료를 혁신하는 회사입니다. 사실 예전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국내에서도 뭐 2014년, 2010년에 국내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했던 기업이에요. 이 장기를 이식할 때 얼음 쿨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장기가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시켜서 이식한다. 이런 꿈의 어떤 장비가 그리고 과정이 생겨났다. 이런 것들이 한 10년 전부터 이제 보도가 국내 언론에 많이 됐었는데 네. 이걸 현실화시키고 실제로 돈도 벌고 있는 과정까지가 이제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장기식 할 때 이런 그 콜드 박스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몸은 차갑지 않잖아요. 36.5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장기들을 이식할 때 얼음으로 뭔가 쿨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형태로 놔두는 게 이 트랜스맥스가 개발한 OCS 장비입니다. 그 올가닉 케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실제로 사람의 온도와 그리고 어떤 피도 공급이 되고 실제로 폐를 이식할 때 사실 콜드박스에서 넣었다고 하면 폐가 쪼그라들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장기 이식자가 적절하게 그 매칭되는 사람을 찾아도 제대로 이식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 이 부분을 해결한 거의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장기 이식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초과 상태고요. 네. 오른쪽에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 DBD 도너하고 DCD 도너가 뭐 결국에 이제 뇌사 상태로 도너를 했냐 또는 이제 호흡이 끊겨서 도너를 했냐 뭐 이 차이인데 실제로 도너들이 기부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오른쪽에 실제로 폐를 제대로 이식하거나 또는 심장을 이식하거나 간을 이식받는 환자 수는 되게 적어요.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 매칭되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실제로 콜드박스 기존의 형태에서 했을 때는 6시간 이내에 이식을 해야 되거든요. 몇 시간이요? 6시간. 6시간? 굉장히 네. 짧네요. 그래야 의미가 사실 있어요. 근데 이 트랜스메딕스의 OCS 장비를 이용하면은 실제로 그 시간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환자에 대한 그 매칭도 훨씬 더 장기간 네. 시간을 갖고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장비입니다. 이 장비 안에 그 이식할 그 장기들을 넣으면 피를 공급하고 온도를 맞춰서 실제 살아있는 장기 형태로 유지를 합니다. 이런 비유가 사실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물고기를 그냥 그대로 어항 안에 두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비행기로 배달합니다. 전 세계로? 네. 아직 전 세계까지는 확장되지 않았고요. 미국 전역에 지금 공급을 미국 전역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서부부터 샌프란시스코부터 뉴욕까지 당일에 그 필요한 환자한테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네. 정부에서도 이걸 인증을 해서 사실 이 관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어디에 어느 환자에 지금 이 장기를 이식해야겠다. 뭐 이런 시스템도 지금 갖추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좀 바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사실 좋습니다.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시간이어서 네. 이게 첫 그 활용을 할 때 그 시술당 드는 비용이 한 8만 불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이 회사가 타겟으로 하는 건 한 15,000명 정도 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사람한테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심장, 간, 폐, 신장까지 하면 한 4군데 정도 되기 때문에 연간으로 했을 때 한 4.6빌리언 정도의 매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거기 영업이익 30% 정도 하면은 한 1.4빌리언 정도가 연간으로 낼 수 있는 영업이익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펄을 얼마 줄 거냐, 기대감을 얼마 줄 거냐를 곱해보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나올 텐데요. 네. 그거를 지금 이 기업은 시가총액 2.7빌리언입니다. 근데 아까 앞서서 추정한 영업이익 1.4빌리언 정도의 한 10배 정도를 곱해주면 네. 14빌리언 정도의 시가총액을 기록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한 5배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정도
그 파급력이 있다고 하면 10배만은 주지는 않을 거예요. 신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20배 정도 되면은 지금보다는 시가총액의 10배, 주가는 이제 10배 이상 갈 수 있는 포텐셜이 충분히 있는 기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처럼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가 아니라 최근에 그 컨퍼런스 콜 이후에 조금 매출 속도가 좀 줄어드는 이유가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어요. 아, 지금 그것 때문에도 최근 목표 주가가 하향됐다라는 보고서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그게 기회일 수도 있나요, 그러면? 저희는 결론적으로는 기회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테슬라도 지금의 위치까지 오면서 뭐 아직도 목표 주가 0인 곳도 있고요. 10불인 곳도 있고요. 이 목표 주가를 내리는 곳은 항상 있거든요. 하지만 반대쪽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초수익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는 안티가 굉장히 많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좀 부정하는 영역 속에서 그 기업이 핵심 본질 가치가 있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서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포텐셜이 많은 기업으로 저희가 보고 있어요. 수정이 가능하다. 이 부분만 좀 짚어주신다면요. 최근에 뭐 이슈가 있었는데 요거는 수정이 가능한 것 같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좀 항공기로 미국 전역에 이제 장기를 딜리버리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 기장을 구하는 문제들, 항공 시스템의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둔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충분히 그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OCS 장비를 쓰다가 다시 콜드박스로 못 돌아가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따뜻한 심장을 이식받을 거냐, 아니면 차가운 심장을 이식받을 거냐. 그러니까, 뒤로 못 돌아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서 필터링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또 포착된 그런 종목 중에 하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테라 그리고 트랜스메딕스 두 종목 또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느낌입니다. 많이 또 배웠습니다. 이 종목들 이제 사귀었으니까 주가 흐름도 한번 따라가 보면서 공부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듣죠. 한동엽 부장님, 이동규 부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비교적 그래도 뭐 잔잔하게 흘러가는데 그래도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상승세 이어갑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1%대 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지만 또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반대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